부도 나서 길바닥에 나앉은 은인에게 저는 매달 쌀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문 앞에 두고 돌아섰죠. 그런데 1년 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5억 원. 그 쌀 한 포대가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다는 걸 그날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굶지 말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선택이 어떻게 기적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겨울 나는 쌀 한 포대를 들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20kg짜리였어요. 내 키만 한 무게였죠. 어깨가 기울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쌀을 받을 사람이 오늘도 굶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발걸음을 재촉했으니까요. 쪽방촌 골목은 좁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어둠 속에서 낡은 대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죠. 나는 익숙한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어둠만 보였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죠. 나는 조심스럽게 쌀포대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요.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받을 사람이 나를 알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쌀만 두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마저 줄이면서요. 골목을 빠져나올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했어요. 그 사람이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어야 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이죠. 그 사람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시장 어귀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는 삶이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키우려면 악착같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이었어요.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진 옷깃과 풀린 넥타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백반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제대로 못 먹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밥을 퍼주며 물었습니다. 반찬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요. 급하게 먹으면 체할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너지는 중이구나.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안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식사를 마친 그 사람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동전 몇 개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굴러가는 동전을 주우면서 그 사람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그 사람은 1,000원짜리 5장을 내밀었어요. 구겨진 돈이었죠. 나는 그걸 받으면서 왠지 모를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씩 나는 그 사람을 보게 됐어요. 항상 같은 시간,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그때쯤이면 밥값이 조금 싼 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요. 그래도 이 밥은 꼭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는 겁니다. 나는 대답 대신 반찬을 하나 더 내왔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죠. 서비스예요. 그 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아니, 이건 먹어요. 남는 거 버리는 것보다 낫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남는 게 아니었어요. 내 몫을 떼어낸 거였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조금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사람이 굶으면 마음부터 무너진다고. 그걸 막아야 한다고. 밥 한 끼가 누군가의 오늘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날들이 1년쯤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곧 정리할 것 같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체념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래도 사장님 밥은 끝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 중 하나였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밥을 더 퍼주고 반찬을 더 내왔습니다. 말 대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뒤로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요. 나는 가끔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어느 날 시장 사람들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쪽방촌으로 갔대요. 집도 다 날아갔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쪽방촌. 거기는 마지막 줄이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은 길바닥밖에 없었죠. 나는 그날 장을 닫고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 겨우 그 사람이 있다는 골목을 찾았어요. 초록색 철문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갈까? 결국 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쌀 한 포대를 사서 다시 찾아갔어요. 문 앞에 두고 이름 없이 돌아섰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 쌀 한 포대씩 아무 말 없이 그냥 두고 오는 것이요. 식당 일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음식을 만들었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나면 10시가 됐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매달 쌀 한 포대 값을 따로 모았습니다. 하루에 8,000원씩 한 달이면 20만 원 정도였죠. 내 점심값을 줄이고 저녁은 남은 반찬으로 때우면서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안 드세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더 배고플 거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반찬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가슴이 덜컥했어요. 들킬까 봐요. 아, 요즘 재료값이 올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에이, 괜찮아요. 그래도 맛은 여전하니까. 손님은 웃으며 밥을 먹었지만 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님들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쌀값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굶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나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잔고. 딸 학비도 내야 하고 가게 임대료도 내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내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나왔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보험 왜 해지했어요? 에이,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괜찮아, 난 안 아프니까. 딸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나는 그 돈으로 당분간 쌀값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달 초가 되면 나는 쌀을 사서 그 골목으로 갔어요. 늘 같은 시간 저녁 8시쯤. 어둠이 내리고 사람들이 사라진 시간이었죠. 어느 날 쌀을 두고 돌아서는데 문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들키면 안 되는데.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해졌어요. 나는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다음 달 나는 더 조심스럽게 쌀을 두고 왔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고 숨소리도 죽이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3글자였습니다. 펜으로 쓴 떨리는 글씨였어요. 나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구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쪽지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왔어요. 이름 없는 선물에 대한 답은 이름 없이 남아야 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쌀을 보냈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 앞에 두는 쌀포대는 항상 사라졌고 가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덕분에 오늘도 버팁니다.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 쪽지들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보낸 건 쌀 한 포대였지만 그 사람이 받은 건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였구나. 살아도 된다는 신호. 누군가 널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이유였던 거죠.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혹시 아픈 데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밥은 제때 먹어요?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쉴 수 없었어요. 쉬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쌀을 못 보냈으니까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았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굶지 않는 것,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했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무슨 소리야? 숨기는 게 뭐가 있어? 돈 쓰는 게 이상해요. 뭔가 따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내 학비 모으는 거야. 걱정 마. 딸아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나는 안도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게 좋았으니까요.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지는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돈을 아끼느라 외식을 줄였고 내 가게도 손님이 뜸했죠. 어느 날 나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값도 빠듯했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 딸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밝고 신이 난 목소리였죠. 진짜? 얼마나? 100만 원 이번 학기 성적이 좋아서 받았대 엄마. 이거 생활비로 써. 아니야, 그건 내가 쓰려고 받은 거잖아. 괜찮아요.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전화를 끊고 나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서요. 그리고 미안해서요. 딸한테 이런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게요. 하지만 그 돈으로 나는 이번 달 쌀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도 조금은 챙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쌀을 두고 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리인가? 아니면 그냥 내 고집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있는 한 나는 쌀을 보낼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쌀을 보낸 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쌀을 들고 골목으로 향했어요. 늘 하던 대로 어둠 속에서 조용히요. 문 앞에 쌀을 내려놓으려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빈틈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불도 켜져 있지 않았죠. 혹시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텅 빈 방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불도 짐도 사람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 간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는 쌀포대를 안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이사를 간 걸까? 다음 날 나는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쪽방촌에 살던 그 사람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최근에는 못 봤는데. 아, 그 사람 말이야? 어디 병원에 실려갔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나는 그날 일손을 놓고 근처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몰랐으니 찾을 방법도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골목에 쌀을 두고 왔어요.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문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낡은 쪽지 한 장이 문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흐릿한 글씨로 써 있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백반집 사장님께. 나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요.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게 울컥했죠. 숨기려고 했는데 들켰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섭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 쪽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이 지나갔죠. 새벽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손님을 받고 문을 닫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낯익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며 숨이 멎었어요. 사장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저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사장님이 보낸 쌀, 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글씨체를 봐서요. 예전에 메모 남기신 거 기억하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 사장님이 보낸 쌀로 버텼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사장님이 저를 살린 겁니다. 그 사람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괜찮으면 됐어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건 보답이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그날 그 사람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사람은 모든 걸 들려줬습니다. 쪽방촌에서의 시간, 쌀포대를 보며 울었던 밤,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사장님이 보낸 쌀은 그냥 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준 증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보낸 건 쌀이 아니라 희망이었구나.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백반을 먹으러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었죠. 웃는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장님은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그 사람은 진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내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은행 문자였죠. 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억?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확인해도 문자는 진짜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은행에 전화했어요. 제 통장에 이상한 돈이 들어왔는데요.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고객님 통장 확인해보니 정상적인 입금 내역입니다. 기업에서 보낸 송금이네요. 기업.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이건 너무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이 가게로 왔습니다. 사장님, 통장 확인하셨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돌려보내야 해요. 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드려야 하는 돈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쌀 몇 포대 보낸 게 이렇게 큰 돈이 될 수는 없어요. 사장님,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쌀값이 아닙니다. 제 목숨값입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고 살아갈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보낸 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쌀 한 포대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회사를 다시 차리고 이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사장님 덕분입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굶지 말았으면 해서. 알아요? 사장님은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사장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받아주세요, 제발요. 나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밤 나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5억. 평생 벌어도 볼 수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낸 쌀 한 포대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 그게 진짜 의미였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그냥 고마워서. 무엇이요?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였다는 게. 딸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괜찮았어요. 그냥 이 마음, 이 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장님, 이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가게도 그만두시고 쉬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제가 쓰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럼요. 이 돈은 다시 나눠야 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한테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돈은 나 혼자 쓸 수 없었어요. 이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세상에 돌려야 하는 돈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저는 그냥 쌀 한 포대 보낸 것뿐인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았어요. 그럼 저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죠. 그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돼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누구를 도울지요. 그게 바로 내가 받은 5억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나는 문을 조금 더 일찍 닫았고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했죠.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조용히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나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재단이었어요. 이름은 쌀 한 포대 재단. 그 사람과 함께 만들었죠.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사장님, 이름이 참 소박하네요. 소박한 게 좋아요. 거창할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장님다우세요. 우리는 첫 달에 100가구의 쌀을 보냈습니다.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요.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두고 왔죠. 예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요. 몇 달이 지나자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쌀로 다시 힘을 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울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 마음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구나. 그 사람도 같이 울었어요. 사장님,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네요. 그래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전부였던 거죠. 우리는 계속 쌀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100가구, 200가구, 300가구.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중 몇몇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죠. 덕분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내 식당에 낯선 손님이 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백반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나는 밥을 퍼주고 반찬을 내왔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며칠 전에 문 앞에서 쌀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몰라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쌀요? 네, 갑자기 문 앞에 쌀이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며칠 동안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요. 일도 잘 안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쌀을 보고 아직 세상이 따뜻하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요. 사장님도 힘든 시절 있으셨죠? 네, 있었어요.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그 쌀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남자는 밥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보낸 쌀이 저 사람한테 닿았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다시 일어설 거야. 밤이 되면 나는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쌀을 두고 가던 그 초록색 문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보낸 쌀 한 포대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작은 선의가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자주 나가요? 응, 할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요? 그냥 쌀 배달하는 일이야. 쌀이요? 왜요? 누군가는 굶고 있으니까. 딸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니까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이제 1000가구 이상의 쌀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몇몇은 다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정말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일은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분명 큰일입니다. 우리가 살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내가 보낸 쌀 한 포대가 지금은 1000개의 쌀 포대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죠. 이게 바로 내가 받은 5억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나는 식당 문을 엽니다. 새벽 5시 불을 켜고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밥을 퍼주고 반찬을 내어요. 예전과 똑같은 하루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이제는 알아요. 밥 한 끼가 누군가의 오늘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배불리 먹었으면 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불리 먹고 힘을 내고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기대하고.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글자. 떨리는 글씨. 나는 그 쪽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운 건 나예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당신이 다시 일어나줘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줘서요. 쌀 한 포대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쌀포대처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